안녕하십니까 통상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월간 통상 편집장을 맡고 있는 오광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장의성 지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TV조선의 김지아 기자입니다. 오늘 주제가 뭔가요? 지금 전 세계인들의 좀 일상생활 하나하나 여기에 영향을 주는 빅테크라고 하면 어디가 좀 떠오르세요?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자주 하니까. 페이스북 많이 하세요. 페북. 네, 요새는 또 틱톡도 되게 핫하던데요. 네, 맞아요. 저도 사실은 요즘에 정말 릴스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정말 막 1시간, 2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또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무한 재생되는 틱톡이라던가 뭐 유튜브 쇼츠 그리고 인스타그램 릴스 이런 영상 플랫폼들이 좀 인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전 세계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디지털 마약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일상생활에서 정말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이런 빅테크 업계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빅테크 업계들의 고개를 숙이게 한 사건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워낙 잘 나가는 쪽인데 그쪽은. 네.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저희가 사실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AI법도 사실 최근에 좀 뉴스 보도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 이야기도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유럽연합의 이 디지털 마켓 액트라 그래서 디지털 시장법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디지털 시장법. 네. 이게 뭔가요? 디지털 시장법이? 네, 지금 굉장히 좀 뜨거운 뉴스인데 네, 지금 보시면은 최근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네, DMA라고 하죠. 이 디지털 시장법이 간략하게 말하면 빅테크 업계의 갑질을 규제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법안이 최근에 유럽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야, 엄청난 초강력 규제가 시행되는 거네요. 네. 일단 모든 규제하면 유럽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지금 AI도 그렇고 유럽이 굉장히... 규제는 강한 것 같아요. 네. 뭐 DNA가 있는지. 그렇죠. 자꾸 규제를 하니까 유럽에서는 그런 빅테크가 안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요번 거 좀 세 보이는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굉장히 셉니다. 이 거대한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장 지배력을 좀 남용한다거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모의 좀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을 해서 규제를 하는 법입니다. 이게 지금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과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비롯해서 아마존, 애플, 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 6곳이 지금 게이트키퍼로 지정이 됐고요. 지금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 뒤에 유럽연합 27개국 전역에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부로 이 디지털 시장법이 전면 시행이 이미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DMA, 디지털 시장법이 유럽 얘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게 이번 유럽연합의 규제가 결국에는 전 세계인들에게 또 전 세계로 좀 파장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용자들 입장에서도 조금 우리한테 이 규제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이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게이트키퍼 그러는데 그게 문직인가요? 그게 네. 이 뭐예요? 저희는 골키퍼만 하는. 네. 그래서 이게 정확히 해석을 하면은 뭐 문직이 맞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유럽연합이 이 6개 기업들이 막대한 플랫폼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른바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공정한 시장의 좀 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일종의 좀 경기장이다 이렇게 치면은 좀 게이트키퍼들은 좀 심판으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심판이 아니라 실제로 선수로 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애플만 봐도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자사의 앱을 또 유통을 하고 있고 아마존도 전자상거래에서 아마존이 자체 제작한 상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판매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좀 우선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이 정해진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공정하지 않다. 그렇죠. 그래야죠.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심판이 선수로 뛰고 있다 보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지는 거를 좀 막아야 한다. 이게 유럽연합이 이 규제를 시행하게 된 좀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선수가 심판을 하면 안 되고 그죠? 심판이 그렇죠. 선수를 같이 하면 안 되는 건 맞는데 그럼 이
선수 겸 심판이라고 하는 게이트키퍼의 기준이 뭐예요? 네, 기준이 꼭 필요하겠죠. 사실 이게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보면은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이 사업자의 특성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일정 기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키퍼로 불리는 6개사를 저희가 공통점이 좀 뭔지 실제로 보면 핵심 플랫폼 서비스, 그래서 core 플랫폼 서비스라고 해서 CPS 사업자들로 불리거든요. 이 DMA가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중에서 간단히 보면은 저희가 뭐 온라인 검색 엔진이라던가 아니면 동영상 공유, 또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이런 거 등등 해서 8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업자가 CPS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업자가 꽤 많을 것 같은데 6개 사업자는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뭔가 더 구체적인 기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말이에요. 저희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Who are the gatekeepers 이렇게 보고 있죠. 지금 거대한 플랫폼들 가운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게이트키퍼가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첫 번째를 좀 보시면 significant impact on the internet market 이렇게 써 있죠. 이걸 보면 영내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고 적혀 있고 저희가 사실 이 영향력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다시 다뤄보고요. 간단히 말하면 이 영향력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많은 사용자들과 많은 기업들을 연결하는 이 강력한 지금 포지션의 intermediation position이라고 적혀 있는데 굉장히 strong intermediation position. 네, 굉장히 강력한 중개자 지위를 확보한 이런 거라고 적혀 있고 또 세 번째로는 그 운영하는 서비스와 관련해서 확고하고 견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이런 지위를 누리게 될 곳이라고 entrenched and durable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 3가지 요건을 다 갖춘 데가 딱 6개더라. 전 세계에서.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6개 회사가 게이트키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자료 보시면 빨강색이 구글의 모 회사거든요. 그리고 알파벳인데 위에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구글 맵이랑 구글 플레이 그리고 구글 쇼핑이 온라인 중개, 인터메디에이션이라고 적혀 있고 구글 자체는 또 광고 그리고 유튜브는 비디오 쉐어링, 이 동영상 공유라고 하죠. 그리고 크롬은 또 검색 엔진 이런 여러 곳곳에서 지금 구글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준들을 또 이런 8가지 기준들을 통해서 6개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 22개가 지금 규제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또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게 이용자 수가 굉장히 좀 많은 페이스북이나 지금 이용하신다고 한 그리고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이런 SNS 그런 거랑 또 안드로이드랑 뭐 윈도우 같은 운영 체제 있죠. 그리고 구글 맵이나 구글 플레이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아주 큰 싸움이네요. 큰 싸움. 그렇죠? 네, 큰 네. 싸움인데 근데 저렇게 얘기를 들어도 이게 약간 데이터 수치가 없으니까 저런 비슷한 SNS 우리나라 뭐 네이버 카카오도 있고 많잖아요. 사실은 네. 전 세계에 많을 텐데 중국도 바이트댄스 말고도 바이두도 있고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업체들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이 매출액과 시장의 영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플랫폼의 활성 사용자가 월 4,500만 명 이상이거나 또 기업 고객사가 10,000곳 정도 이상이어야 하고요. 또 지난 세계 회계연도 매출액이 75억 유로, 이게 10조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가 넘어야 하고 또 유럽연합 회원국 3곳 이상에서 서비스를 하는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 107조 원 이상인 기업들이 게이트키퍼 이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편집장님 말씀하신 뭐 바이두나 이런 것들은 중국인들이 쓰지 이제 유럽인들이 맞아요. 안 쓰니까. 그러네. 네이버도 맞아요. 그렇고요. 사실 유럽에서는 좀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네이버도 4,500만 명 이상 쓸 텐데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만 써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게이트키퍼를 어떻게 선정했는지는 알겠는데 게이트키퍼가 6개인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규제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보시는 게 디지털 시장법이 먼저 하지 말라고 규정한 내용들부터 보면요. 이 첫 번째가
It treats services and products offered by gatekeeper itself more favorably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게이트키퍼 자사의 서비스나 제품을 좀 더 우대적으로 뭐 취급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에서 특정 상품을 검색했는데 아마존의 자체 브랜드 상품이 먼저 검색이 된다거나 이렇게 표시가 되면은 물론 뭐 등장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먼저 이런 등장하게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거는 금지시킨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소비자가 이 해당 플랫폼에서 플랫폼 외에 타사 비즈니스에 연결되는 것을 금지하는 거를 막는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을 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애플 운영체제는요. 자사 앱스토어를 좀 외부에서 다운받을 수는 없거든요. 앱스토어 자체를. 근데 이 앱을 다운받지 못하게 하고 있고 또 다른 거는 앱에서 좀 결제를 할 때 이 애플이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애플 앱에서 이제 결제를 하게 해놔요. 그래서 애플이 직접 이 결제 수수료도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좀 제한하는 거일 수도 있고 또 신규 사업자 진입도 좀 차단할 수도 있고 이런 지적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스마트폰 운영체제 개발사가 공식 앱 마켓 이외에서도 좀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이런 사이드 로딩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허용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 번째 보면요. 특히 또 사용자가 미리 설치된 소프트웨어나 앱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금지. 그래서 사파리 앱이 사실 뭐 언젠가부터는 지워질 수 있게 한다. 이런 애플도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저도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사실 눈에 띄었던 게 저 네 번째 조항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한 포털 사이트에서 저도 어떨 때 보면 뭐 네이버에서 뭐를 검색을 했는데 갑자기 인스타그램에서 네이버에서 검색했던 이 물건들을 막 광고할 때를 맞아요. 봤던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좀 이게 괜찮은 건가 뭐 네. 좋은 상품을 알려주는 건 좋지만 이게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나를 다 감시하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맞아요. 좀 묘한 기분이 이상해요.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이용자 동의 없이 맞춤형 광고도 금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더 저는 좀 기대 반 걱정 반이었던 게 광고 수입에 의존을 하면서 무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도 이런 기업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그럼 일부 서비스가 유료화가 되려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 9월에 나온 이 뉴욕타임스 기사거든요. 저게 이제 보면은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은 메타가 유럽 내에서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의 유로 버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게 기사 첫 부분 내용인데 지금 이 검토하고 있다 알려주고 있고 실제로 제목에서도 페이스북 유저들인 유럽에 있는 이 페이스북 유저들과 인스타그램 유저들이 페이를 할 수도 있다. 지금 광고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뭔가 변화는 있겠네요. 근데 저거 일일이 다 피하려다 보면은 그 기존 빅테크들, 이 플랫폼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많이 희석이 될 텐데 네. 그러다 보면 그걸 막 버틸려다 보면 많이 처벌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어떤 처벌을 받아요? 사실 위반하면요 페널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 빅테크 업계들이 뭐 저항을 하다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블룸버그 기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해당 기업의 연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고 이것도 반복적으로 위반을 할 경우에는 비율이 up to 20%, 그래서 20%로 굉장히 크게 늘어납니다. 더한 거는 특히 상습 위반의 경우에는 인수 합병 자체가 또 일시 금지되는 것도 있습니다. 기업하지 말라는 얘기네. 진짜 그렇죠. 좀 심하네요. 진짜. 네. 강하네요, 강해. 그러니까 이건 저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물론 나름의 명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반발을 하기 위한 명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반발을 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애플의 행보 변화가 좀 빅테크들의 대응 방향 이거를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유럽연합을 상대로 지금 앱스토어의 규제 대상에서는 빼달라 이렇게 소송까지 진행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해왔었는데 하지만 결국에는 좀 백기투항했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디지털 시장법을 시행을 좀 사흘 앞둔 상황에서 3월 4일인데 이때가
유럽연합이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애플의 과징금 2조 7천억 원을 또 부과를 했어요. 굉장히 또 이 앞두 시점도 굉장히 좀 그랬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애플도 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실제로 애플은 3월 7일 이 DMA 규정 준수 보고서에서 향후 계획을 또 일부 간략하게 설명도 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애플은 아이폰에서 타사 휴대폰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보다 좀 사용자 친화적인 솔루션을 제공을 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고요. 아이폰 사용자가 유럽연합 내에서 다른 운영체제로 또 쉽게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 방침인 겁니다. 해당 솔루션은 이것도 2025년 가을에 실제로 제공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뉴욕타임스 기사 또 하나 보시면요. 애플은 또 유럽연합 지역 내에 아이폰 사용자가 올해 말부터 이 기기에서 자사 자체 웹브라우저인 아까 말씀드린 사파리 이거를 완전 또 제거를 할 수 있게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당장 이번 달부터 유럽연합 27개국에서 아이폰 앱을 좀 애플 스토어 이외에서 또 다른 플랫폼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정책을 바꿨습니다. 애플은 모바일 앱 결제에서 애플 시스템을 사용할 때 좀 통행세처럼 부과를 해온 이 인앱 결제 수수료가 있거든요. 이것도 30% 정도인데 30%에서 17%로 낮췄고요. 이런 행보들을 두고 또 CNN이나 외신들은 2008년 앱스토어가 시장에 데뷔한 지 15년 만에 이 생태계를 뿌리부터 바꾸는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구글도 변화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구글은 유럽연합 이용자들이 항공권을 저도 사실 이거를 경험을 했었는데 네. 항공권을 검색할 때 자사의 이 구글 플라이트가 굉장히 먼저 떴었거든요. 이 상단에 좀 노출이 됐었었는데 이제는 이게 또 안 되고 디지털 시장법에 따라서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조항 때문에 타사 항공권 예매 대행 서비스 이런 거를 좀 동시에 보여주도록 항공편 검색 사이트도 새롭게 또 개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여기도 윈도우에서 검색 엔진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있었는데 유럽의 움직임 자체가 규제 당국과 빅테크 기업 간에 좀 넓은 싸움을 시작하는 신호탄 아닌가 이렇게 보도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상은 지금 빅테크가 좀 크게 바짝 엎드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기업들 말고 나머지 두 기업들도 고민이 많겠어요. 맞아요. 지금 메타 또 AI까지 걸려 있는 곳들도 있는데 메타가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이런 걸 갖고 있고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갖고 있죠. 여기도 비상이 굉장히 크게 걸렸습니다. 유럽연합 지역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하지 않으면 이 광고 효과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 광고가 줄게 되면 두 회사의 매출도 굉장히 크게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자사의 새로운 메타는 SNS 이 스레드라고 있는데 유럽연합 지역 서비스까지 미루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DMA 규정 준수를 위해서 출시까지 미뤘고 결국에는 2023년 12월에 EU에서 좀 스레드를 출시를 뒤늦게 하기도 했습니다. 야, 이게 사실 그 광고 단가가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그쵸? 광고가 엄청나죠, 사실. 타겟해서 이렇게 광고가 나오는 거랑 그냥 범용적인 광고랑 이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고민들 많겠습니다. 이 기업들이요. 근데 이 기업들을 면면히 보면 틱톡이라는 바이트댄스는 이제 뭐 중국계 기업이라고 치더라도 나머지 5개의 기업은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들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다 미국 기업이네. 사실상 유럽이 미국을 타겟하는 그런 규제가 아닌가. 약간 배 아파서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런 빅테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통상 분쟁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만약 그럴 경우에 사실은 특정국의 기업을 뭐 이용자를 위한 것이다라는 유럽 연합의 입장은 또 그렇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우리를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들도 많이 나오는 거고요. 우려가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이 자료를 또 보시면요. 유럽연합이 작년 8월에 디지털 서비스법 DSA라 그래서 지금 시행에 들어갔거든요. 이 법의 적용 대상인 19개 플랫폼 역시 지금 대부분이 아마존, 또 애플, 앱스토어, 페이스북, 구글 같은 좀 미국의 빅테크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서비스법이 불법 허위나 또 유해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관리 책임을 좀 부여하는 법인데
이걸 또 위반을 하면 글로벌 매출의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DMA랑 뭐 DSA 이것까지 두 개를 다 합해서 봤을 때, 그리고 얼마 전 AI법까지 그렇고, 이것까지 봤을 때 지금 유럽이 미국 기업들을 타겟팅한다 이런 얘기가 사실 나올 법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지금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지난 2020년에 EU가 지금 DMA 초안을 발표할 때요. 네. 당시 EU 측에 규제 대상을 지금 미국 기업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EU랑 미국 간의 협력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살짝 경고를 보낸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무시해버렸군요. 무시하고 그냥 이게 밀어붙였네. 아무리 이게 취지가 네. 좋다고 하더라도 진짜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을 텐데 이건 유럽에서는 강행을 해버렸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좀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 텐데 네. 이거 뭐 기업들이야 당연히 발을 동동 구를 테고 이게 뭐 정부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이거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최근 네. 또 눈에 띄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가만히 있던 건 아니고요. 미국 정부도 지난 7일 워싱턴 포스트 또 기사입니다. 지금 보면은 백악관이 decline the rescue, 구하는 것을 지금 뭐 거절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기사 내부 내용을 좀 봤더니 바이든 행정부가 실제로 우려를 표시하면서 제기를 하면서 브뤼셀에 지금 공식 항의 서신을 보냈었는데 이 정도에서 멈췄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중국 등의 외교적 이슈가 많은 상태에서 유럽에 좀 협력을 원했던 부분들이 좀 많았다고 지금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런 말들이 나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를 위해서 유럽과의 관계를 지금 망가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내부에서 제기가 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빅테크들도 뭐 정부가 조금은 노력은 했지만 미국 정부의 결과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좀 지원 없이 각자 도생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 외신의 제목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러네. 빅테크들의 구조 신호를 백악관이 거절했다. 맞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본인 그 자국의 그런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경제를 먹여 우크라이나 사는 전쟁도 있고 사실 네. 뭐 외교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들이 뭐 있었다고는 하는데 아니 근데 이제 보니까 아까 침에 이제 빅테크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일부 조치를 내놓은 거를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아이폰 사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들은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편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일부는 어떤 부분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소비자들을 위한 측면도 있고 그런 거는 다른 나라들한테도 되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저거는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볼 만한 정책이 아닐까.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법안을 뭐 준비하거나 하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 싱크탱크 유럽 정책분서센터의 빌 에칙손 선임연구원, 이분이 지금 최근 AP통신과 인터뷰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 DMA 모방 법안이 잇따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또 나왔어요. 모방. 네. 그래서 사실상 이 DMA의 움직임이 국제적 표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영국 싱크탱크인 이 유럽 개혁센터의 또 잭 메이에르스 부소장, 이분은요 DMA가 효과가 있다면 많은 서방 국가가 실패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또 DMA를 따라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많은 좀 전문가들이 유럽연합이 가장 먼저 시작은 했지만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다. 좀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빅테크를 향한 유럽의 지금 공격적인 이 접근 방식이 다른 국가에서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호주 언론이랑 정부는 2021년 메타와 구글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이 자사 플랫폼에 이 뉴스 기사 링크를 게재할 때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 같다 이러면서 뉴스 링크에 대한 사용에 대한 유료화를 또 강제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외신 보도도 하나 있는데, 여기 보도 보시는 것처럼 최근 메타는 호주의 언론사의 뉴스 비용을 더 이상 지불하지 않겠다 밝히면서 호주 정부와의 또 전면전을 선포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 밖에 인도네시아, 여기도 2023년에 SNS 플랫폼에서의
전자상거래 거래 자체를 금지를 했고요. 이 여파로 지금 틱톡이 온라인 쇼핑 이런 서비스를 아예 거기서는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팔 역시도 틱톡을 전면 금지했고요. 독일과 일본에서도 좀 DMA를 유사 법안을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저게 보면 결국은 빅테크라고 불리는 이 플랫폼 기업들이 영향력이 너무 세지니까 그렇죠. 어떤 특정 뭐 쇼핑만 하는 것도 아니고 쇼핑도 하고 무슨 지식 정보도 전달을 하고 하는 모든 생활의 영역에 다 침투를 하다 보니까 영향력이 너무 커지니까 뭐 거기서 생기는 어떤 이런 이제 정부의 규제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정부도 나름 저는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인가요? 실제로 있습니다. 한국판 DMA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라고 해서 플랫폼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법은 독과점 지위에 있는 지금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을 한 뒤에 사실 비슷하죠 이게 지금 게이트키퍼와 살짝 비슷한데 이에 갑질 또는 독과점 행위를 굉장히 엄격히 규제를 하고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하는 이 사전 규제 방식의 법안입니다. 이걸 두고 그래서 유럽의 DMA 모델에 좀 착안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좀 연기가 된 상태여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타겟은 뭐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인 건가요? 네, 저희가 계속 아까 얘기를 했는데 국내 사용 이용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걸 두고 사실 스타트업이나 뭐 벤처업계 또 소비자 단체 등에서는 좀 반대를 하는 목소리들도 일부 나옵니다. 플랫폼법의 규제 방식이 좀 플랫폼 성장에는 조금 한계를 씌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요. 의견이 사실 갈리기는 합니다. 뭐 일각에선 소비자의 좀 후생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마치 대형마트 영업 규제와 좀 비슷한 느낌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지만 또 소비자들이 뭐 무분별한 광고를 뭐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또 편리함을 또 다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양측 입장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유럽은 이제 미국 기업을 규제를 하는 건데 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기업을 규제를 하면 그건 조금 안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우리나라 에서 추진한다는 그 플랫폼 공정경제 촉진법인가요? 그 대상이 꼭 네카오만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서비스하는 외국계 기업도 당연히 그렇죠. 대상이 돼야 되겠죠. 아마존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규모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마냥 유럽과 미국의 일이 아닌 걸로 또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뭐 쿠팡이나 이런 업체들과 아마존과 같이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저희한테도 또 영향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얘기 아주 좀 독특하고 흥미로운 주제였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네, 모든 네. 이제 사업이던 산업의 성장에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정부 규제잖아요. 맞습니다. 정부 네. 규제인데 그걸 또 잘 알아야 이게 이제 그런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또 이게 또 해외에 나가서 뭔가를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그래서 꼭 챙겨봐야 할 그런 부분을 오늘 좀 잘 짚어주시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다룬 얘기는 이제 유럽이 얼마 전 전면 시행에 들어간 디지털 시장법에 대한 얘기를 다뤘습니다. 단순한 어떤 하나의 규제가 아니고 큰 흐름에서 봤을 때 통상의 규범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화인 것 같은데요.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